이슈 나옵니다. 2013년에 업종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업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코스피가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오르면서 증권주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도 실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말 증권주를 매수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최선우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진 기자와 이혜진 기자, 전재현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이렇게 세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권주 일단은 코스피가 좀 오를 때 급하게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지수가 쉬면서 약간 좀 다른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증권주의 강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증권주는 영초부터 뚜렷한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증시가 문을 열자마자 증권업종 지수는 5% 이상 올랐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증권주는 2%에서 7% 이상 오르는 등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증권주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증권주의 강세 배경으로 미국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재정절벽 위기를 막기 위한 합의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상태인데요. 이로써 그동안 증시에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증시 개장 첫날 203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증시 활성화 기대감에 증권주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주의 경우 코스피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러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됐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역시 재정절벽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증권주가 이번 이슈를 계기로 크게 올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정절벽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좀 짧은 재료였나 싶기도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정부의 세법 개정안 이것도 또 증권업에 굉장히 기대감이 됐어요. 어떤가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에 4천만 원 이상에서 이제 2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적용은 201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가고요. 신정부가 이제 대선 공약 집행하는 과정에서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당초 3천만 원이던 상한선이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서 전체 자산 중에서 이자를 내고 있는 그 채권 등에 투자된 그 자금들이 주식적으로 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거래세를 뺀다 그러면 주식은 채권과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인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이제 제도 변경에 적용된 대상 인원을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4%로 가정했을 때 총 21만 4천 명의 고액 자산가들 중에 금융자산 66조 4천억 중에서 일부 금액이 주식이라든지 주식형 펀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금액이 큰 손들이죠. 거액 고액 대상의 프라이빗 뱅킹 중심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서 절세를 위한 PB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또한 그 거액 고객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위축됐었던 이 프라이빗 뱅킹 시장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관련해서는 증권주 내에서 수혜주로는 역시 대형사일 것 같은데요. 자산 관리 쪽에 강점 갖고 있는 미래에셋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이런 쪽으로 좀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큰 손들이 조금 더 돈을 많이 쓸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리고 증권업의 대형화 관련해서 M&A 이야기도 좀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트레이드 증권 이야기도 들려왔었고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기대감이 남아 있을까요? 계속해서 진행이 될까요? 예,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작년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증권사들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그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M&A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얘기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은 M&A 가능성이 높을 증권사들의 그 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제 지배구조가 좀 불확실한 쪽이죠. 네, 그런 쪽들이 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기존 대주주가 PEF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증권사가 일단 타겟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권사가 속한 그룹이나 대주주가 그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는 그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증권사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대주주 지분율이 적으면 M&A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결코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인수자 입장에서는 좀 대주주 지분이 많고 안정된 쪽을 인수를 해야, 그래야 좀 안정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다른 그 기업들의 M&A 건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 자체 경영환경 악화 또는 뭐 사업 포기, 뭐 이런 경영권 매각, 이런 건들에 해당되는 증권사들이 M&A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경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증권사, 이런 건들을 가진 증권사들이 M&A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잠재적으로 M&A 대상이 될 기업들이 이제 증권사들이 어느 쪽이냐,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 네.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 밑에 보면 코리아 RB증권 있죠. 이건 팔렸죠. 네, 코리아 RB증권은 팔렸고요. 비상장돼 있지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M&A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을 좀 축약을 해본다면은요. 대개 시중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대개 이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M&A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대우증권입니다. 네, 대우증권. 그리고 다른 소형 증권사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트레이드 증권, 네, 그 정도가 이제 타겟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세 증권사 정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네. 가져간다면 또 어디서 가져갈지 그것이 관심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수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체킹을 해 봤는데요. 자,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이제 이익잉여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많은 쪽들이 가져가겠죠. 네, 대개 그렇게 본다면은 이익잉여금이 이제 제일 많은 쪽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죠. 네, 현대차 그룹이고, 포스코도 물론 이제 이익잉여금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잠재적인 M&A 인수자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는 얘기는 현대차 그룹 정도,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은 KB금융지주 있죠. 네, KB금융지주. 네, 요렇게 이제 압축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라든가 롯데라든가 KT, DGB금융지주, 이런 종류, 이런 기업들이 인수를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증권사가 없던가요? 현대중공업이 HMC 투자증권이죠? 있죠. 네, 있습니다. 현대차도 네. 있잖아요. 현대차가 HMC고요. 현대차가 HMC인가요? 예,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하이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또 네. 다른 증권사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기존의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를 인수를 해서 대형화시킨다는 겁니다. 네, HM증권이 다른 증권사, 뭐 예를 들면 우리라든가 대우를 인수해서 대형화시킨다는 의미고, 그 아까 표에 인수자 추정해서 표에 보면 롯데나 포스코, 롯데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을 하는 거죠. 신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따가 뭐 얘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규 진입하는 것이 주가는 더 크게 오릅니다. 네, 대형화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체크포인트로 한번 네.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 인수합병 대상 종목을 보면은 이제 거기 나와 있죠. 네, 그 표에 보면 증권업 대형화 케이스로 기존의 증권사가 있는데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피인수될 증권사가 대개 우리투자나 대우나 동양이나 현대증권 쪽이고요. 그리고 신규 다른 대기업이 신규 증권사를 인수를 하면서 네.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 네. 이런 증권사의 M&A 될 대상이 이제 이트레이드나 리딩투자나 IM투자증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규 사업 진출 케이스,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그런 M&A 건이 돼야 그
인수 대상 증권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군요. 참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눈독을 들이는 쪽도 있겠지만 그래도 증권업종이 워낙 최근에 어려웠다 보니까 환경이 또 좋아지고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진입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통법 개정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이혜진 기자, 자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어느 정도로 또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네,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안 관련 이슈도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 한국형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이 자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증권 업황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증권주의 수혜 여부도 이 법안의 통과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결국 이 핵심 부분이 통과되지 못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법안의 통과를 예상하고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증권사들의 경우 다소 난색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2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회 정무위원장은 IB 육성안을 비롯해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1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좀 질질 끌어왔긴 합니다. 좀 이제는 통과가 될 것인가, 올해의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자통법 통과하면 영향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중립 내지는 중립 이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 전에 이제 2011년도에 대형 증권사 유상증자 직접적 개의가 됐던 이 자통법이 그 통과가 개정안이 이제 무산이 됐던 상황이 있고요, 작년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올해도 그 글로벌한 경기 침체, 물론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경기가 예전보다는 좋아진다고 하겠지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모멘텀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대형 증권사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사업을 허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게 최근에 이제 신정부 출범 관련해서 즈음에서 경제 민주화 관련 이슈랑 또 겹쳐지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헤지펀드라든지 이제 자기 자본 가지고 증권사가 직접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 비중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가, 또 부정적 여론도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금융회사들의 어떤 이 생리를 갖다가 뭐 윤리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감성에 이렇게 잣대로 되는 것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해당 법안 관련해서는 국회 통과가 올해도 좀 지연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증권가 전반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유상증자 했던 기존에 했던 대형 증권사들한테는 부담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악재성 요인까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만약에 이제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업체 대비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신규 수익의 가시화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증권사들이 강하게, 물론 이제 리스크를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동원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어떻게 투자할 만한 그런 여건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순자산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제가 오늘 이제 외국계 사이트를 좀 찾다가 봤는데 순자산이 골드만삭스가 63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자본 총계가.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대형사 중에 좀 큰 쪽이 뭐 3조 원대 이상, 뭐 4조 원 육박하는 이 정도라서 아직은 뭐 10배,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 등치가요. 이거 가지고 게임이 될까 조금 애매하고요. 사실 미래에셋은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아예 그냥 증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갔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차근차근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전략을 다르게 쓰고 있긴 하죠. 현지화에 주력해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 그래서 조금 이러한 이슈들은 기대감 때문에 2008년도에 시세가 났던 2008년, 9년 넘으면 시세가 났던 게 이제 끝이었던 것 같고요. 자통법이 된다 하더라도 뭐 실적 가시화 관련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증권주의 어떤 심리라든지 어떤 실적으로 연계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우증권이나 이런 데는 좀 섣부르게 증자를 한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기업가 정신은 강하다고 봐야죠. 하겠다는 의지는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수익성이 예상했던 것만큼 잘 나와줄지 여부는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증권업종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느 정도인가요?
되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1월 달에는 PBR이 되게 평균치가 한 0.8배 수준이었는데요. 예, 요즘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조금은 더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PBR 기준으로 좀 보는 게 맞겠죠.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EPS 기준이라든가 PER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PBR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PBR하고 ROE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증권사의 단기 순이익과 ROE 추이가 과거에 어떠했는가 이걸 한번 표로다가 제가 한번 봤는데, 자 나오죠. 네, 단기 순이익은 최근에 그 2006년 회계년도 2005년이죠. 2005년 회계년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피크를 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단기 순이익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역시 ROE도 밑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 기준으로 볼 때는 대개 한 4%대 정도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순이익이 떨어지면 ROE는 많이 떨어지고 ROE와 PBR 예상은 상당히 그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ROE가 이렇게 뚝뚝 떨어진 측면들이 좀 안타까웠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형 3사의 그 PBR 추이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형 3사 같은 경우에 지금 PBR 추이를 보면은 되게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2012년도 말 그때쯤에 이제 0.8배 수준까지 이제 내려갔었죠. 그리고 2011년도 말 2012년도 초 근처에서 시스템 리스크 유럽권 때문에 0.8배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이제 거기서 저점을 항상 찍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마 1배수 근처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네. 지금 현재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배 근처 아직까지도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조금은 이제 부담이 가죠. 예, 네. 조금은 이제 부담이 가고 오늘 또 마침 또 대형주들이 지수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증권주도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그래서 금년도 3월 달 기준으로 한번 그 ROE하고 PBR 추이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예, 주요 4개사만 제가 한번 봐봤는데 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투자증권, 삼성, 대우, 키움은 왜 이렇게 뽑아놨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쪽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중소형사 중에서는 이제 키움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ROE 같은 경우 보면은 어디입니까? 삼성증권이 제일 크죠. 삼성증권이 대형사 중에서는 크고 자 중소형사 중에서는 이제 키움이 제일 커요. 네. BPS 같은 경우 물론 삼성증권이 이제 제일 높고 PBR 수치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체크를 할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PBR이 낮다고 해서 다른 그 증권사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해야 될 종목은 아니고 그 기업이 과거에 몇 년 동안 이제 고점, 저점, PBR의 고가, 저가가 부분, 그러니까 고가 부분, 저가 부분을 이제 추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밴드의 상단이냐, 그렇죠. 하단이냐. 상단, 하단. 말이 잘 안 나왔는데. 네. 상단, 하단. 그걸 판단을 하는데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하단 근처에 있어요. 네. 하단 근처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1.6배수라면. 그리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이제 그것도 중간 정도 근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투자증권은 좀 못 올라왔죠. 하단에 비교해서 지금 0.78배라면 좀 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PBR 밴드 고저 상단 하단으로 본다면은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우증권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따져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증권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최선호주로 제시되고 있고 또 어떤 전략들 나오고 있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우리투자증권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주가가 많이 저평가됐다는 그런 이유를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베타가 높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향후 경기가 개선될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배승 신영증권연구원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경기에 민감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업황이 개선되면 주가 반등률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우리투자증권 외에 키움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또 한국금융지주 등의 최선호주나 또 차선호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고정비 부담이 낮고 온라인 위탁 매매 부분과 MTS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자산운용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높고 한국금융지주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추천도 많고 또 뭐 대우나 삼성, 키움까지 골고루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증권주 하면은 아무래도 베타 계수가 높다고 하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시장에 대해서 대세 상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 필요할까 궁금한데요. 먼저 해설위원님부터 최선호주도 말씀해 주시고요. 증권주 어떻게 할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증권주 빠지는 것 관련해서 어제 이제 달러가 0.7% 급등했습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아주 급등을 했는데요. 워낙에 이제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9월에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더 내렸어야 했는데 반대로 궤적을 보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 4분기 내내는 인덱스 기준으로 80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79랑 80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양적 완화라든지 경기 회복 기대감을 재정전력 리스크가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랬던 것으로 판단하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달러는 주 추세인 200일 선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미국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 했고요. 따라서 이제 재정절벽 관련 논의가 일단락은 됐지만 채무한도 상향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만큼 더 강하게 한쪽 방향으로 올라갈지는 확실하게 올라갈지는 의문이고요. 앞으로 장세도 아마 실적 따라서 업종 간 차별화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증권주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전망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순익 전망이 올해가 작년보다 한 37% 정도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망은 좋고요. 경기 회복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같이 늘 것이다. 증권업황도 호전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이제 증권주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증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분모가 커진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0.8배를 PBR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부 종목군들이 이제 지난해 12월 이후로 연초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미 0.8배 넘어선 상황이라서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증권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싸 보이고 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좋기 때문에 현대증권 정도가 가장 나아 보입니다. 네. 해설위원님은 현대증권의 최선호주로 말씀해 주셨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증권주는 M&A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1단계적으로 어떤 중장기 상승 추세로의 그 추세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자, 근데 이제 유의를 할 것이 이제 우리사주권이 있죠. 네, 우리사주권이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겠습니다만 주요 증권사 우리사주 지분 현황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언제부터 매도가 가능하냐면 대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6일이고요. 삼성이 12월, 그리고 우리투자가 12월 초, 현대가 1월 11일이죠. 현대는 아직 매도 가능일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론 이제 대우가 제일 크니까 이제 대우가 제일 많고요. 여러 가지 이제 건이 있지만 근데 되게 이제 우리 사주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다기보다는 나눠서 분할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질 필요는 없지만 물량 체크는 중간중간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우리 사주 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물가죠.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와 증권업 지수는 역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동행하죠. 같이 동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해외에서 돈 푼 것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물가 올랐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역시 탑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투자증권의 그 M&A 가능성 그리고 대우증권도 역시 M&A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역시 그런 건이 있을 때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밸류에이션도 그렇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두 종목을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최선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증권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